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일 마지막으로 발표를 하게 되어가지고요. 하루 종일 긴장을 해가지고 지금 힘이 없거든요. 박수 좀 쳐주시죠. 가방에도 너무 무거워서 갖고 나왔습니다. 저는 목탄으로 그림을 그려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화실에 가서 잡은 게 목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목탄을 놓지 못하고 목탄으로 그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목탄이 좋고 계속 하게 되는가? 목탄은 그냥 나무를 태우는 거잖아요. 순수한 자연 그대로이고 그래서 그런지 질리지 않고 늘 편안하고 그렇게 다가와서 목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그림을 저는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종이에 그림을 그렸고 그 다음에는 점점 큰 종이에다가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그림을 거는 벽에까지 확장해서 문신을 새기는 그런 생각으로 벽에다가 했는데 이거는 한 벽에만 그린 게 아니라 공간 전체에다가 목탄으로 다 채워서 여기가 지하에 있는 사르비아 다방이라는 옛날에 인사동에 있던 다방인데 거기를 전시 공간으로 이제 만든 데인데 하얀 벽이 아니라 그 오래된 다방에 여러 그런 흔적이 있는 콘크리트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기서 한 달 동안 그 전체 공간에 목탄 벽화를 하면서 마치 동물 벽화를 그리듯이 최초의 인간이 그림을 그릴 때 그런 마음으로 저기 있는 모든 흔적을 이용해서 저 머리에 떠오르는 또 제 인생의 여러 가지 기억들을 모아가지고 공간 전체에다가 다 그렸고요. 또 목탄은 하면서도 고치고 지우고 하기 때문에 가루가 바닥에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중간에 목탄이 부서져가지고 바닥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갖고 벽으로 시작된 게 막 공간으로 확장돼서 막 그림을 가까이 보러 가면 목탄이 막 바닥에 밟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관람객들이 많이 왔다가 나가면서 발바닥에 목탄을 다 묻히고 거리로 이렇게 가서 그런 기억들과 그런 것들을 이제 관객과 몸으로 공유하기도 한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이거는 베를린에 레지던시를 한 달 갔는데요. 저는 거기 가서 보고 느낀 거를 벽화로 크게 그리려고 갔는데 그 벽이 동베를린의 좀 옛날 건물이라서 저렇게 공간 가운데 난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난로 좀 치워줄 수 없냐,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난로가 가운데 있어서 방해가 되겠다 했는데 거기가 좀 추운 데라 갖고 난로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벽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치울 수 없다고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저거를 주제로 해서 이 공간의 주인공, 이 도시의 특징은 저거인 것 같다 해가지고 난로를 주인공으로 해서 연통이 만나기도 하고 어긋나기도 하고 거기서 따뜻한 온기가 꽃으로 피기도 하는 그런 공간을 벽화를 그렸습니다. 이거는 금호미술관의 드로잉 전시에 참여해서 한 건데요. 저 새가 날아가는 저 연장된 벽에 창이 하나가 있어요. 그 창을 보고 연상한 건데 새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큰 공간에 나는 저는 새를 그렸는데 이제 저의 초창기에는 되게 무거운 그림을 많이 그리다가 점점 이제 가벼운 것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경계를 넘는 저런 새를 커다란 공간에 그렸고 제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몸으로 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다리도 올라가서 그리고 막대기에다가 묶어서 그리고 그러면서 큰
공간 전체에 몸으로 그리는 그림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드로잉과 그 다음에 벽 드로잉과 벽을 그릴 때 영상 작업을 같이 전시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작품은 배추라는 작업인데, 제가 독일에서 유학을 했는데 유학할 때 고향이 생각날 때마다 김치가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김치는 그때부터, 배추는 저한테 고향을 의미했는데 한국 돌아와서 시장에 배추 다발이 쌓여있는 걸 보고 좀 왈칵 그런 뜨거운 느낌이 들면서 한국에 돌아온 걸 실감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온 그 기쁨과 그런 충족감, 충만함을 어떻게 표현할까 배추로 그렇게 고민하다가 백두산 천지에 물 담긴 그걸 보고 영감을 얻어서 그 물을 배추에 담아서 고향에 돌아온 충만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렇게 평소 때는 종이에다가 이렇게 목탄 드로잉을 하고 있고요. 지우고 이것도 초창기에 목마름이라는 주제로 한 목탄 드로잉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큰 종이에 확장돼서 그린 그림인데, 도시, 이때 뉴욕 레지던시를 가게 돼가지고 그때 도시에 이런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갈까 그런 생각들, 그리고 저는 좀 이런 작은 마을로 가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배에 담아서 이런 생각들을 그렸고요. 이건 식물인데 담쟁이가 막 날개처럼, 새 날개처럼 어떤 창에서 뻗어 나오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나무, 새, 이런 걸 통해서 생각을 표현하고 있고요. 이거는 작년에 영원에 와서 그린 건데, 숲으로 가는 발이에요. 좀 더 제가 목탄을 좋아하는 그런 이유도 좀 단순하고 소박하고 그런 동양화로 말하면 그런 먹 같은 것인데, 그런 검은색 안에 많은 색깔을 담고 있고 그런 소박한 자연성 느낌도 좋고, 그리고 손으로 그리는 그림, 기계로 요즘 많은 매체들이 다 대신할 수 있지만 왜 인간은 그림을 이렇게 오래 그릴까? 그런 고민들로 저는 좀 그런 인간다움 그런 거를 그림으로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숲으로 가는 그런 발인데, 신발을 신지 않은 이런 맨발로 어떤 자연성, 자신을 찾아가는 발, 그런 연작입니다. 이거는 독일에서 벽화를 그린 지가 20년이 됐는데, 그리고 나면 항상 이제 지우게 돼요. 전시가 끝나면. 저는 남기는 벽화를 하는 게 아니라 지워서 사라지는 벽화를 하거든요. 그렇게 된 계기는 어떤 영원할 것 같은 어떤 인간관계가 이제 깨지는 경험을 하면서 영원한 게 없구나. 그럼 뭘 믿고 뭘 중심으로 살아갈까 하는 큰 허무함을 갖게 됐는데, 그때 불교 경전에서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성장하고 나고 성장하고 소멸한다. 그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힘을 주어서 그런 변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중요한 것은 현재다. 순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림을 크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여기서 볼 수 있는 그런 벽화로서 지금 여기를 강조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워서 사라지는 그런 벽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비디오를 이용해서 그리는 것도 찍고 지우는 것도 찍어서 이 공간에 같이 틀어서 생성과 소멸이 이렇게 같이 이어지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이건
이거는 유화, 캔버스의 유화로 드로잉을 한 거고요. 이거는 제가 10여 년 동안 한 일기 작업이에요. 산에 가는 걸 좋아하고 자연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좋아하는 거를 어떻게 작업으로 끌어들일까 하다가 매일 나뭇잎 하나씩 주워와서 그리고 그 밑에 짧은 일기를 썼어요. 한 두세 줄 정도 되는. 그러면서 저의 하루를 돌아보고 그런 작업인데 오래 하다 보니까 이걸 다 모아놓으니까 숲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했고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안에 들어가면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을 볼 수 있고요. 밖을 돌아봐도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면서 어떤 나뭇잎의 색깔로 시간의 흐름을 볼 수 있고 하루하루의 저의 생각을 적었습니다. 이거는 올해의 작품인데요. 2030년에 북극의 빙하가 녹는다는 그 기사를 보고 10년 후면은 2030년이면 10년 후인데 너무 가까이 다가온 어떤 지구의 변화? 그런 것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이 돼가지고 리서치를 좀 하고 빙하를 보니까 좀 주상절리처럼 그렇게 막 고층 빌딩이 막 서 있는 것처럼 제게 그렇게 겹쳐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빙하와 도시가 이렇게 빙하가 무너지면 도시도 다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저의 좀 불안과 걱정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거를 오프닝 때 관객들을 초대해서 그림의 시작과 끝까지 4시간 퍼포먼스를 했어요. 제가 퍼포먼스를 하면서 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한 그런 현재성 함께 그 그림의 진행을 같이 보면서 이런 내용도 좀 생각하면서 그런 움직임, 그 현장을 같이 하는 지금 여기 그게 가장 극대화된 게 저는 드로잉 퍼포먼스라고 생각해서 시도했고요. 그리고 사라져가는 그 나뭇잎을 그리면서 멸종되는 식물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멸종위기 야생 생물이 우리나라에서 지정돼 있는 그걸 조사해서 호명하는 퍼포먼스를 지우기 전에 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렀고요. 마지막에는 관객들과 같이 불렀고 그리고 그 앞에서 이 빙하를 지우는 퍼포먼스를 해서 정말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를 좀 미리 체험하면서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이게 마지막 지우는 광경이고요. 그리고 지금 지하영웅미술관에 지금 하고 있는 개인전 소망을 품다인데 그 빙하에 처음 아이디어를 얻었던 드로잉과 조금 더 크게 드로잉을 하면서 저 빙하 한쪽 위에 멸종식물, 사라져가는 멸종식물을 그렸고요. 또 이거는 서울의 그런 인왕산에 올라가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인데요. 저기 남산 타워도 보이고 이렇게 도시가 무너져 가고 있고 이 도시 저 멀리 빙하가 녹아내려온 그런 이어져 있는 지금 현실의 풍경을 한 그림에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멸종식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돼서 하나하나 찾아보고 그 멸종식물의 모습을 마치 친구가 앞에 있는 친구의 초상화를 그리듯이 그렇게 그리면서 이 멸종식물들이 너무 다 예뻐서 사람들이 다 캐가고 그래서 없어지는 이유도 크고요.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없어진다고 해요. 이게 우리나라 야생화인데 그런
그런 현실 같은 거, 지금 우리의 모습, 그런 것들을 좀 간절함을 담아서 그리고 있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허윤 씨 때문에 굉장히 늦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가나다 선물이다 보니까 허윤 씨. 이 평론이라고 하는 사실은 작품의 과도한 의미를 위할 수 있는 위험도 있고요. 또는 뭐라고 할까요? 작품과는 겉도는 해석이 없을 수 있어서 균형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론이라기보다는 작품에 대한 독후감, 단상이라고 해서 빠질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림들을 보면서 주제가 너무 선명한 그림들, 그 다음에 또 표상화하고자 하는 욕망들, 또 학습된 아이디어들, 또 재료의 과도하게 늘리는 작업들, 이런 것들은 좀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정답 같은 주제가 앞서온 건 알리바이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인이나 그림이나 다 우리가 알리바이 없이는 어렵겠죠. 근데 그 알리바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작업들은 작업이 없이 정말 빈곤해진다. 알리바이 없이 사인이나 그림이 가능할까? 이런 게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윤 씨가 우리 작품 봤을 때는 녹아내리는 빙하도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흔하게 생태나 환경에 대한 주제를 쉽게 떠올릴 수 있지만 그렇게만 보면 아주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작업이 과연 허윤 씨가 그것은 주제니까 아니면 그림을 위해서는 고려해오는 매개로 작동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능하면 그러한 생태나 자연환경 이런 일단 너무 뻔한 그 내용을 투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겠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리를 거는 건 필요하겠다. 매일매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동인을 잡기 위해서 아마 작가는 그런 것들을 주목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봐서는 자신의 일기, 매일매일 접하는 세상, 삶, 자신이 부딪히는 것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그것들을 그림으로 공들여 그리고자 하는 어떤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욕망에서부터 사실은 출현한다고 말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한 얘기적 차원의 그림이다. 근데 그 얘기라고 하는 것들은 소소할 수 있고 단상이 머물 수 있지만 작가들은 항상 자기 몸 밖에 있는 외부의 세계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자신이 고통스럽게 느꼈던 것들을 극장에 받아들이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림 얘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낙엽을 주워와서 하나씩 그리기도 하고 사라져버린다고 하는 야생화를 내 앞에 덮대하고 있는 하나의 사람의 얼굴처럼 그리겠다는 거죠. 꽃이면 그것이 하나의 그냥 중심을 대체 없이 그러니까 드러내버리고 있는 그런 얼굴, 뭐랄까 무방비로 발사되고 있는 느낌, 뭐 그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그리고 있는 모든 그림들은 한결같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 소멸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너무 보편적인 감정이죠. 우리가 인간이라면 다 정렬을 사라져버리는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애도, 죽음, 소멸이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너무 기본적인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작업들은 다 그런 정서 위에서 이루어져 있다. 다만 그렇게 현기증나게 사라져버리는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현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말단 뻔일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어떻게든지 현재에 입을 터가지고 밀고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신한테 필요해 보일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작가도 그런 소멸되어버리는 것들에 대한 애도 감정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자 한다. 뻔한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목탄과 아크릴화를 그리는데 목탄은 이미 자연에서 취한 재료니까 그 자연에서 취한 재료를 가지고 자연에 그린다고 하는 어떤 모든의 어떤 정확함대가 성립된 것 같아요. 또 목탄은 지속해서 계속 그리고 지우고 누적되는 모든 시간의 과정들, 결과들을 다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그리기 자체가 사실 삶과
매우 오버랩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삶이라고 하는 것들은 매번 회환, 후회, 안타까움, 착오, 또 희망, 기대라고 하는 것들이 막 뒤범벅돼가지고 곤충되고 있기 때문에 옥탄으로 그린다고 하는 것들은 그러한 삶의 여정이나 경과 같은 것들을 아주 잘 음미해 줄 수 있는 재료나 또 그리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그런 것이 작가의 작업에도 어느 정도 묻어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에 아크릴화는 저는 나뭇잎 얘기라고 하는 한 2008년부터 10년까지 그렸었던 그 그림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매우 소박하고 단순할 수 있는 작업이지만 거기 너무 극진한 마음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좋은 그림은 저는 공이 들어간 그림들, 뭔가 극진한 것들, 직업 정성인 것들,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거창하고 과도하고 스펙타클하고 현기증나고 뭔가 그럴듯한 것들로 포장되어 있는 것보다는 소소하지만 그 소소한 것들을 갖고 뭔가 극진한 자신의 마음을 보이고 있다는 느낌? 하루하루 한 장씩 그린다고 하면 직업정성이잖아요. 그 직업정성이고 소소한 것들이 엄청난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이것은 뭐 특별한 아이디어나 현대미술의 전략이나 그런 것들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거나 그런 것들 굳이 기대지 않고 나오는 그림일 수도 있다. 이런 건 현대미술의 여러 전략을 무시하는 말은 아니지만 과거에 우리가 현대미술에 대한 여러 학습된 아이디어에 상당히 의탁되고 있다면 어찌 보면 그림이라고 하는 것들, 미술이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출판 북미에서 나온 나뭇잎 읽기가 참 아름답고 좋은 책이라 꼭 사셨으면 네, 너무 선물을 주기도 너무 좋고요. 소장 가치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또 하나는 그 아크릴 그림 이번에 꽃 그리는데 저는 그 나뭇잎 읽기 그렸던 그림은 개인적으로 좋고 지금 그리고 있는 꽃을 정면으로 그리는 건 너무 그런 유사한 작업들은 많죠 사실은 그렇죠? 꽃은 아시다시피 식물의 성기잖아요. 네, 그것 자체를 근데 정면으로 응시해서 그리는 그림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접해서 약간 그런 익숙한 작업들과 겹쳐질 수 있는 아쉬움은 있지만 또 그리고 나뭇잎이 그렸던 낙엽들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제가 좀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직은 좀 그건 좀 ING 같아요. 저로서는 옥탄 드로잉 기에서는 다만 이 작업에서 흥미로운 건 여러분 보시다시피 주변에 그 마지막 민화는 있는 그게 연기문이라고 그게 꼭두꼭두 올라가는 선왕의 그 자취들이 있습니다. 그럼 작가도 말했지만 그 식물 그 자체가 꽃 자체가 품고 있는 에너지랄까요? 보이지 않는 연기, 신령스러운 기운 같은 것들이죠. 물론 그런 것들은 뭐 상수적으로 말해서 가시적인 것에서 비가시적인 것을 찾는 것도 하겠지만 식물이라고 하는 것의 그런 존재, 생명력 이런 것들을 그리기 위해서 그런 장치는 필요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건 민화입니다, 여러분. 네, 민화 화조도 같은 거 보면은 그 연기로 신령스러운 기운은 막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그 미술이라는 것이 다 사실은 이 가시적인 세계에서 출발하지만 그 가시적 세계의 표면에 들러붙어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 너머의 것들을 보여주고자 하는데 그 너머의 것들을 보여준다고 하는 건 아주 피상적일 수도 있지만 그건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모든 작가들이 다 그런 걸 염두에 두겠지만 그래서 지금 작업에서 저는 그 허윤희 씨가 굽지가 있는 솟아오르는 연기문 같은 그런 책을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작가의 그 퍼포먼스나 이런 작업들은 결국은 다 공이 다 사라지는 것들, 소멸되는 것들, 시간에 의해서 다 굴복되는 것들에 대한 애도의 감정 같아요. 근데 애도라고 하는 거야말로 너무 상식적이지만 미술의 가장 기본적인 거겠죠. 우리가 이미지라고 하는 건 임하고 귀신, 유령, 뭐 사이언스, 쌤하고 다 그 죽음이라든가 시간이 정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미지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말해볼 수 있다면 허윤희 씨 작업은 그렇게까지 거창하지 않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자신의 일상에서 만나고 부딪히는 것들 속에서 소멸되는 것들, 사라져버리는 것들, 안타까운 어떤 삶의 과정이랄까 이런 것들을 다시 반추해내는 작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작업을 통해서 자신의 몸 밖에 있는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느끼려고 하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 부딪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병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그런 것들을 과도한 의미부여나 또 다른 어떤 연출이나 이런 데 기대지 않고 어떻게 소박하고 걱진하게 그려내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강한 시리즈로 나오고 있다. 남은 얘기도 10년이 됐고 지금 아마 이제 소멸되는 야생화 꽃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릴 것 같고 빙하라든가 이런 자연의 환경에 대한 문제도 아마 이 작가의 작업 리스트에서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윤희 작가의 작품 프리젠테이션, 박영재 교수님의 작품명 발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직에 좀 있다 보니까 아주 이렇게 그 기성 개념을 깨는 그런 작품들이고 세계에 앉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인재가 본인 선생님들이 더 어떻게 자기가 만들어졌는지 그 인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이런 분들이 생기고 또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소수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술이라는 게 저는 예술이 없으면 못 살고 예술하고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거에다가 가깝게 오지 못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예술가로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 시간이 즐겁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또 예술가가 되었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또 포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게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허윤희 작가님이 2020년도 살아서 간다 그거 수연회에서 그리는 거를 처음부터 보지는 못했는데 한 4시간 정도부터 그리셨다고 했는데 거의 끝나는 정도에 제가 들어갔는데 그 열기랑 선생님의 그 에너지 그 공간에 들어가는 게 감히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서 그런지 범접할 수 없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래서 뭔가 이거를 깨는 기분이 들고 굉장히 좀 엄숙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이 같이 그리는 사람과 같이 호흡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 그림을 그리실 때 물론 이제 거기다 밑그림을 그리지는 않지만 그 공간을 보면서 이제 드로잉을 좀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공간을 보고 어떤 구상을 하고 이게 바뀌는지 공간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공간을 보고 내가 어떤 걸 그려보고 싶다. 그러니까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먼저 저 공간에서 내가 저런 벽화를 해보고 싶다라는 느꼈던 공간이나 그런 작업을 했던 적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저는 지우는 거는 보지 못했어요. 가서 보지 못했는데 그 열기와 그걸 이렇게 느끼고 막 선생님이 온 열정을 기운을 쏟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진짜 숨을 헐떡거리면서 이렇게 나오시는데 저를 지울 때 마음이 진짜 소멸해 가고 우리가 다 인생의 삶이 다 남는 것보다 사라져가는 것들이 많지만 그럴 때 그 마음이 어떤지 그 마음을 어떻게 추스리는지도 조금 궁금해요. 저는 그 지우는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지우는 게 아깝지 않느냐. 어떻게 다른 재료를 써서 남기는 방법을 해봐라. 근데 제가 그게 아까웠으면 아마 더 못했을 것 같아요. 아까운 마음이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한 번 사는 거고 다 갖고 갈 수는 없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서 지우는 게 별로 아깝지 않고, 그리고 또 새로운 거를 그릴 수 있잖아요. 지음으로써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수혜료 그 공간은 한쪽이 유리 벽면으로 쫙 유리문으로 돼서 평창동의 그 산세가 쫙 보였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산이 보이고 그 안에 이제 제가 빙하를 그리려고 했을 때 그런 자연과 그 다음에 파괴되는 그런 도시 그런 것들이 대비적으로 잘 연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는데 그때 날씨도 되게 화창하고 좋아서 햇살이 싹 들어오고 문도 열어놔서 바람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 4시간이 저한테는 정말 빨리 갔거든요. 근데 저도 그 전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앞에서 그림을 그리는 게 떨리지 않나? 내가 왜 이럴까? 이런 걸 왜 하지? 근데 저는 그 그리는 시간이 하나도 안 떨리고 사람들 전혀 의식도 안 되고요. 정말 100% 몰입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하고 나서도 힘이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몰입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 보는 관객들도 굉장히 몰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긴 시간을 다 보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같이 호흡을 하고 그림의 시작부터 끝까지 같이 만들어갔다는 그런 되게 벅찬 경험을 했었는데 그 순간이 다인 것 같아요. 제가 화가로 이렇게 하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정말 마음에 드는 그림을 완전 몰입해가지고 완성했을 때 그때 가장 행복하고요. 그 후에 그 그림이 팔리건 쌓아두건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박 교수님의 크리틱 같은 걸 볼 때 조금 그런 거를 좀 많이 읽었었어요.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알리바이가 곧 자기 작품으로 나아가는 건데, 그럼 박 교수님께서는 어떠한 태도의 그 서브젝트나 어떤 승화된 그런 거를 해야지만 가장 예술로서의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저희들한테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아까 약간 오해가 있으실 것 같은 저는 너무 과도한 알리바이를 부여하는 작업들을 싫어한다는 말이지 성작가들 작업이나 이런 걸 북한한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알리바이 없이 살 수도 없고 작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나는 이런 걸 한다, 나는 이런 데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면서 너무 강박적으로 앞서는 작업들이 싫다는 겁니다. 그것은 작업이라기보다는 어떤 이미 주어진 주제를 공들여 써내는 정답을 기술해내는 것 같은 식으로 작업을 부차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주제를 알리는데 오히려 역전돼 버리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림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그렇지만 정답 없이 그냥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정답 없이 나가는 건 헤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고리를 걸지만 그 고리를 거는 것이 정답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답 없이 갈 수 있을까요? 고리를 걸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 그러나 정답이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 길, 그런 것들이 인생이고 저는 그림인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라는 늘 너무 똑같은 거예요. 주제가 선명한 것들은 이상해요. 주제가 없는 건 너무 헤매는 것 같아요. 다만 저는 그 주제가 과도하지 않은 이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조각이라면 조각은 조각이라는 게 뭘까 하면 본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없으니까 조각과 회화에게 접점은 없을까? 조각에서 피부는 뭘까? 조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중립을 쳐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거 차라리 사람의 살과 조각적 물질을 무슨 관계가 있을까? 뭐 이런 좀 더 가장 구체적인 것은 흥미로운 부분을 갖고 조각을 질문하는 것이 낫지 한국적인 조각 이런 건 무지막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과도한 주제에 덧해서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너무 정답 같은 걸 드러내지 않으면서 뭔가를 추구할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말장난 같지만 그런 것이 저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통화에서 글을 쓰지만 이 글이 너무 과도하게 이러저러한
교도소 작가를 할까 두려워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작가가 갖고 있는 의미를 잔뜩 포장해내는 그런 항의가 없겠죠. 그 사이에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청문을 가능할까라는 것들이 제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없으시면 수고해주신 허윤희 작가님, 박영택 교수님